이 사건 뭐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주 씨의 아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이 부분, 그 해당 특수교사가 2심에서 1심이 뒤집힌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호민 씨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소회를 오랜만에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뭐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세간의 관심이 꽤 많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1심에서는 그러니까 주호민 씨 측이 아들의 몸에 몰래 녹음해서 이 아동학대 특수교사 A씨의 어떤 행동과 목소리를 녹음한 이 부분이 인정이 됐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쟁점이 됐던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교사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됐고 다툼이 있었지만 이번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여겨졌던 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1심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2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심에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면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제3자, 그러니까 타인 간에 대한 녹음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위반해서 녹음된 파일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맞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형법상의 정당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깨져서 이거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상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서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 형법상의 정당행위 논리를 사용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판례였습니다. 이게 아이의 부모가 자기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 정황 속에서 긴급하게 이 학대 입증 목적으로 녹음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고 그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건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2심에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이 증거 능력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주호민 씨 측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무거운 마음이라 했는데 일단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거든요. 주호민 씨 측 입장은 뭡니까? 일단 부모로서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상고 계획에 관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피해자가 상고를 하는 게 아니라 형사법정에서는 검찰 측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 측의 어떤 상고 여부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 가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원칙으로 돌아갈 거면 이걸 좀 보완하는 제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호민 씨 측 입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특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육 현장에서 아이와 선생님의 이 신뢰 그리고 그 상황마다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상당히 애매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모두가 녹음을 한다고 하면 이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녹음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누가 아이를 가르치려 하겠느냐. 그래서 특수아동의 부모들도 이번 사건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양측의 의견이 다 일리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형사법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서 똑같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뒤집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들 아동학대 그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2심이 무죄로 뒤집힌 얘기까지 당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주호민 씨 아들 관련 얘기를 오늘 속보성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치란 진짜 모르겠다.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네요. 이게 아마 한덕수 전 총리나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캠프 선대에 속속 합류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컫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예. 나이로 공격하는 건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격차가 있어도 결국은 1%의 싸움으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1대1 보수 진보 맞수 대결이면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논평을 하셨네요. 예. 출산은 휴가 보장이 최고지 무슨 가산점이냐라고 했고요. 국회의원에게 무슨 가락시장이라니 저건 좀 논란의 발언인데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린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아까 최 교수님 안 계실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댓글 중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가리켜서 아니 74세가 무슨 성장이냐 이 발언이 뭐 아까 댓글 중에 듣기에 따라서는 저 나이 공격 뭐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후보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그 사람이 나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별이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후보는 나이가 적든 많든 현재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그거 그 자체로 보는 게 필요한 것이지 예.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이 또는 성별 인종 이런 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저 댓글이 뭐냐면 대구 집중 유세 때 김문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미래 차세대 유망주 정치 유망주도 아니고 뭐 74세가 무슨 상정이냐라고 했는데 뭐 나이를 공격하는 건 정치할 짝이 없다. 아마 그거를 일컬어서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신 듯한 댓글 한번 제가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 관련 댓글들이 쏟아질 텐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도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